브뤼셀에서 벌어진 한 문장 미국, 중국, 유럽연합 회의장 공기가 동시에 얼어붙었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각 기준 벨기에 브뤼셀 유럽지구의 한 비공개 회의장에서 예상 밖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고위 대표단, 유럽연합 집행부 핵심 인사, 중국 측 참석자까지 모인 자리에서 단 한 나라의 발언이 회의의 축을 바꿨다는 말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핵심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세계 최상위권은 아니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으며 지정학적으로 늘 압박을 받는 지역에 놓인 나라. 그런데 거대한 힘을 쓰는 대신 힘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방식을 제시하며 그 자리 사람들의 계산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과 공급망 문제에서 충돌할수록 유럽은 중간에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핵심 소재까지 글로벌 산업의 목이 되는 분야들이 묶여 움직이면서 시장은 정책 한 줄이 가격을 흔드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 나라는 강대국의 게임에서 늘 피해자였던 자리에서 갑자기 룰을 제시하는 자리로 이동했을까요? 저는 에드워드 브래들리입니다. 런던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워싱턴 싱크탱크를 거쳐 현재는 유럽 주요 금융권에서 지정학과 공급망, 리스크 총괄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커튼은 짙었습니다. 카메라도 기록도 제한된 자리였죠. 제 눈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단어를 규정하고 중국 측은 단어를 거부하고 유럽은 단어를 타협하려는 늘 보던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 밖의 참석자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오자 제 입꼬리가 1mm 정도 흔들렸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를 본 사람의 미세한 경계였죠.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라는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감정적이고 빠르지만 불안정하고 성장하지만 결국 강대국의 그늘로 돌아간다는. 저는 그런 식의 문장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써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펜을 고쳐주었죠. 미국 편을 들겠지, 혹은 유럽 편에 기대겠지. 제 경험상 중견국은 대개 그 사이에서 살기를 찾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의 첫 문장은 제 계산을 비껴갔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협력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협력의 조건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회의장에 놓인 물컵의 기포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들어 미국 대표의 표정을 확인했죠. 입술이 굳고 목이 뻣뻣해지고 턱 근육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측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잡아두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제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선언이 아니라 제안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안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즉흥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설계였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 기자 클레어 뒤몽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나라 늘 피해자 포지션 아니었나요?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하죠? 클레어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롱이 묘하게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불쾌해졌죠. 편견은 언제나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지니까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미국 측이 압박의 언어를 쓸 때마다 회의장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측이 방어의 언어를 쓸 때마다 유럽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중립전략, 생존 본능.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쉬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커피 냄새가 퍼졌고 낮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클레어가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걸렸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뭔가 걸렸습니다. 한국 대표의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협력의 조건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그 문장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복잡한 문장으로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지정학은 복잡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간단한 문장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제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과 스쳤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승리의 표정도 없었고 긴장의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 하나가 계속 커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그 한 문장은 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불편해할 정도로 정확히 박혔을까? 제 편견은 이론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편견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억으로 만들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현장 리포터 겸 분석가로 뛰던 시절이었죠. 방콕의 호텔 로비에서 봤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환율 전광판 숫자가 빨간색으로 폭주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땀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엉켜 있었죠.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붕괴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복도에서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심장에 하나의 공식으로 박혔습니다. 아시아의 고속성장은 언제든 꺾인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엔 결국 외부의 구제와 강대국의 조건이 들어온다. 그 공식이 저를 키웠습니다. 제 보고서를 팔리게 했고 제 자존심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이 어떤 산업에서 앞서간다고 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꺾일 것이라는 단서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개인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책임자였던 한 프로젝트가 아시아 파트너의 일정 변경으로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기억해버렸죠. 그건 인간의 방어기제입니다. 특정한 상처를 범주화하면 다시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뤼셀 회의장에 앉은 지금도 저는 한국을 보며 숫자가 아니라 불안을 떠올렸습니다. 그 불안이 제 얼굴 근육을 긴장시켰고 손가락이 펜을 괜히 두드리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클레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유럽 쪽 공급망 지표예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특정 구간에서 한국이 빈 공간을 메우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저는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도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증거가 아닌 감정으로 말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더 짜증났죠. 전문가의 자존심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다칩니다. 클레어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도 마찬가지였죠. 조선 수주량 그래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제 공식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1997년 이후 제가 만든 공식, 아시아는 결국 꺾인다는 공식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었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클레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올 말은 변명밖에 없었으니까요. 회의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죠. 유럽 측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고 기존 투자도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국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급망은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때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평상시에 누가 투명했는지로 쌓입니다. 회의장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놓쳤던 관점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힘의 논리로 세상을 봤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졌는지.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제 공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후반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측은 압박의 언어를 썼고 중국 측은 방어의 언어를 썼습니다. 유럽은 그 사이에서 비용의 언어를 계산했죠. 이때 저는 나섰습니다. 제 특유의 정중한 냉소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논리를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는 방식이었죠. 존중 기반 협력이라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상론은 가격표를 이기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장 사람들은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죠. 클레어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공개적으로 찢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 대표단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김서현, 대한민국 정부 고위 협상관이었습니다. 차관급 직함을 가진 인물이었죠. 김서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췄고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장의 리듬 자체를 바꾸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상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공급이 끊길 때 비용이 얼마나 튀는지 각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승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김서현은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표는 단순했습니다. 대체 비용, 전환 시간, 품질 검증 기간, 정책 리스크 같은 항목이 나열돼 있었고 각 항목의 범위로 숫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현실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적어둔 방식이었죠.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는 제가 늘 유럽 기업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던 방식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서현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강대국이 힘을 쓰면 단기적 결과는 납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동맹에도 남습니다. 신뢰는 느리지만 후유증이 적습니다. 회의장 어딘가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가슴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는 보통 밖으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안쪽에서 조용히 무너지죠. 클레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늘 공개 망신은 당신이 당한 걸지도. 저는 웃고 싶지 않았는데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억울한 반응이었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김서현의 그 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비용, 전환 시간, 품질 검증 기간. 저는 그 단어들을 수없이 써왔습니다. 제 보고서마다 들어가는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단어들은 제게 돌아와 저를 때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측이 반박했습니다. 유럽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들어온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건 군사력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가 오갔고 명함이 교환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클레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드워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2시간 만에 흔들렸으니까요. 회의장을 나가는 길에 김서현과 마주쳤습니다. 김서현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롱도 아니고 승리도 아닌 그냥 담담한 미소였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공개 망신을 준 것도 아니고 승리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품위를 세워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존중은 장식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요. 저는 회의가 끝난 밤 호텔방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던진 질문이 돌아와 저를 때린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한국 대표단이 놀랍도록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보통 무시당한 나라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과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과하게 공격하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경험칙 밖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브뤼셀 문화정책 포럼에 한국 쪽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였습니다. 호기심은 전문가의 덕목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회복을 위한 변명이기도 하니까요. 포럼의 주제는 의외로 문자와 교육,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제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죠. 여기서 한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정 소수 집단이 자기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 표기를 도입한 사례가 과거에 화제가 된 바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문자 교육은 드뭅니다. 문자는 보통 권력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국제 정치와 연결됐습니다. 문자, 교육, 국가 역량, 신뢰. 그 연결고리가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방식과 맞아떨어졌죠. 여기서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축적하는 나라일 수 있다.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팔아온 보고서의 문장들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하다. 결국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돌아간다는 문장들과요. 사람은 자신의 밥줄과 충돌하는 진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반발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했죠. 이건 문화 이야기다. 국제 정치는 문화로 안 움직인다. 하지만 똑같은 순간 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제 정치는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은 신뢰로 움직인다. 포럼은 계속됐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체계, 효율, 보편성. 그 단어들이 어제 회의장에서 들었던 한국의 접근과 겹쳤습니다. 한국은 늘 시스템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즉흥이 아니라 설계로 움직였죠. 그게 문자에서도 나타나고 외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클레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뭐 건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봐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작지만 무시 못할 나라. 아니면 항상 눈치 보는 나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계산이 우리보다 정확할 수도 있어. 클레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열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브뤼셀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죠. 유럽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역사가 권위를 만들고 권위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가 짧습니다. 권위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유럽의 한 파트너 기관이 한국 방문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검증은 좋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설득할 때 검증은 최고의 핑계였으니까요. 대전. 연구단지와 학교, 스타트업이 섞인 도시의 공기였습니다. 저에게 대전은 서울의 화려함과 다른 방식으로 낯설었습니다. 광고판보다 실험실이 많았고 카페보다 도서관이 더 오래 열려 있었죠. 한 과학고 영재교육 계열 프로그램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로보틱스. 단어는 세계 어디서나 봤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그 접근이면 계산 복잡도가 늘지 않나요? 조건이 바뀌면 성능이 얼마나 떨어져요? 실제로 산업에서 쓰려면 어떤 제약이 생겨요? 교사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질문의 방향만 바꿨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개선하겠니? 반대로 가정하면? 다른 가설을 세워볼까? 제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움은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제가 익숙한 선진국 우월감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가 경쟁력은 천재 몇 명이 아니라 평균의 높이에서 나온다는 걸요. 이 장면은 그 평균이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평균을 만든 것이 자원이 아니라 태도라는 점이었죠. 자원이 없다는 건 변명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태도가 있다는 건 변명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저기요,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연구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유럽의 학생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배고픔, 성장에 대한 배고픔. 그 배고픔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럽 학생들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당신처럼 질문하는 문화는 드물어요.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함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의 연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양전지 효율 개선, 신약 개발 알고리즘, 도시 교통 최적화. 주제들이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이었죠. 모든 연구가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한 포스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목은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 동기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외로워하셔서.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연구를 삶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이게 진리인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게 쓸모 있는가를 먼저 묻는군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쓸모부터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늘 쓸모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배터리도 모두 필요해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에 저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어, 나 한국에 있어. 그리고 뭔가 보고 있어. 뭘 봤는데요? 미래요. 질문하는 미래. 클레어는 웃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정말 열난 거 맞네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위기는 국가의 성격을 들춰냅니다. 저는 한국을 보며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한국 사회에서 관찰됐던 장면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생활 속 협조는 외부에서 흔히 통제라는 단어로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작은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안전하면 뭐해요? 이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본과 효율의 언어로만 세상을 설명해 왔으니까요. 저는 서울의 한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길이 좁았고 건물이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스크를 썼고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슈퍼마켓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편하자고 남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문장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클레어가 한국에 들어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인정하기 싫죠?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싶죠. 그 말은 도발이었지만 동시에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려다가 그 분노가 사실은 저 자신에게 향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질투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니까요. 또 하나의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1997년 IMF 시기 금 모으기 운동 같은 시민 참여가 있었고 2002년 거리 응원 문화에서 자발적 질서가 관찰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시 다수 참여로 알려졌고 가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는 분석이 있었죠. 저는 이걸 국민성으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개인 문제로 해석하는 속도가 느리고 공동 문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위기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 나라를 묶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권했습니다.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예요. 뭐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그 우리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클레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위기 때는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곧 우리 문제가 되니까. 클레어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럼 유럽은요? 유럽은 나예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위기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소리였죠. 유럽의 개인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멈춰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어른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장면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을 움직이는 우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다시 브뤼셀. 저는 돌아오자마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쓰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문장은 안전했고 클라이언트가 좋아했고 누구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권위가 흔들리면 제 커리어가 흔들리죠. 여기서 체면과 진실의 싸움이 터졌습니다. 클레어가 기사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제목 뽑았어요. 유럽이 모르는 해법, 한국이 던졌다. 어때요? 자극적이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저널리즘은 늘 과장한다. 그 말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자기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다시 한국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협력의 조건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문장은 감성 문장이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기술 문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가치와 기술을 분리해 왔으니까요. 한국은 그 둘을 섞어 실행 가능한 모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상사였습니다. 에드워드, 보고서 언제 나와?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안전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늘 쓰던 문장을 쓰라고, 아무도 화내지 않는 보고서를 쓰라고 말했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느낀 것을 정직하게 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봤던 학생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함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단기 거래보다 장기 신뢰를 비용 절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정학 분석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방금 뭘 쓴 건지 확인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20년 동안 써왔던 문장과 달랐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을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진실이었으니까요. 클레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결정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닌 신뢰로, 힘이 아닌 체계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국제 무대에서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주목해야 할 접근입니다. 타이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커리어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일 수도 나쁜 방향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책임은 클라이언트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문장을 선택했을까요? 체면을 지키는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문장을요. 최종 회의 날이었습니다. 브뤼셀의 회의장은 다시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기온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차가움이었죠. 저는 입을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면 누군가는 저를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깎아내리면 저는 안전한 전문가로 남을 수 있었죠. 제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말을 하기 직전 사람의 몸은 정직해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입안이 마르고 목이 잠깁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세계관을 부수는 일 앞에서 생기는 본능적 저항이었죠. 그때 김서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로 기억되는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1997년 방콕 로비의 붉은 전광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를 붕괴의 장면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아시아에서 설계의 언어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단정하지 않고 분석 어조를 유지하면서요. 한국의 접근은 단기 거래보다 장기 신뢰를 비용 절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를 리스크 감소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장에 미세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상처 입은 전문가가 느끼는 감정은 대개 굴욕과 해방감이 함께 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처럼 어깨가 아프면서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중국 측이 반박했습니다. 유럽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가 오갔고 명함이 교환됐습니다. 클레어가 회의장 밖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에드워드, 방금 한국을 인정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인정이 아니라 분석이야.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분석이라는 이름의 인정.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덜 불편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서현은 회의장을 나가며 아주 짧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질문 덕분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공개 망신을 준 것도 아니고 승리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품위를 세워줬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존중은 장식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요. 브뤼셀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를 비췄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든 세계관,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힘의 논리, 자원의 게임. 그 모든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불완전함을 채우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더 자세한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으니까요. 강대국의 시대가 압박으로 움직였다면
다음 시대는 신뢰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신뢰를 설계해온 나라가 있다면 세계의 기준은 누구 손으로 다시 써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이미 변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전문가의 용기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수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에 브뤼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름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만드는 나라 중 하나는 압니다. 한국입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